아침에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60대 남성분들이 그걸 그저 나이 탓 혹은 그 부위만의 문제라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심장내과에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그 부위로 가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기 때문에 큰 혈관보다 문제를 먼저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건 창피한 신호가 아니라 몸이 일찍 보내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목만 보고 그냥 지나치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성승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혈관에 관한 이야기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내 몸을 지키는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 남성분들은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인터넷을 뒤지고 광고에서 본 약을 몰래 사보고 그러다 효과가 없으면 조용히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조용한 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활력 저하는 대부분의 경우 그 부위 자체의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을 도는 혈관과 혈액순환에 무언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아주 이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오히려 더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놀랍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 부위의 문제가 왜 심장과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의 혈관 구조를 잠깐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는 굵은 혈관을 타고 나가서 점점 가는 혈관으로 갈라지며 온몸 구석구석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들은 굵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혈관은 굵고 어떤 혈관은 아주 가곱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굵기의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은 굵기가 대략 3에서 4mm 정도입니다. 뇌로 가는 목의 혈관은 그보다 더 굵어서 5mm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의 그 부위로 가는 혈관은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겨우 1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장 혈관의 절반, 어떤 곳은 3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축에 속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혈관 안쪽에 기름때 같은 것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학에서는 이걸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조금씩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양의 기름때가 쌓여도 굵은 혈관에서는 별 티가 나지 않습니다. 길이 넓으니까요. 하지만 가느다란 혈관에서는 금방 티가 납니다. 좁은 골목에 짐이 쌓이면 금방 길이 막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온몸의 혈관에서 똑같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도 그 변화가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가장 가느다란 그 부위의 혈관입니다. 심장은 아직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뇌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부위는 벌써 반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혈관 경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의학에서는 혈관 굵기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여러 심장 연구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합병원인 메이오 클리닉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도 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그 기능 변화가 심장병 증상보다 몇 년이나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먼저 나타날까요?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남성의 활력 변화는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 같은 큰 사건보다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먼저 찾아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 간격이 더 길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2년에서 3년 안에 심장이나 혈관에 더 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아주 이른 예고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덜컥 겁을 내십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장병은 무섭게도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히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몸이 2년에서 3년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준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검사받을 수 있고 생활을 바꿀 수 있고 큰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운전을 하다 보면 계기판에 노란 경고등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엔진을 확인하라는 표시입니다. 그 불이 켜졌을 때 귀찮다고 검은 테이프로 가려버리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은 고장이 아니라 큰 고장을 막으라는 고마운 알림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활력 저하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의 혈관 계기판에 켜진 노란 경고등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이 경고등을 검은 테이프로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릴까요? 창피하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저 정력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만 찾습니다. 그건 경고등 자체를 손보는 게 아니라 불빛만 안 보이게 덮는 것과 같습니다. 근본 원인인 혈관은 그대로 두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잠깐 눌러보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진짜 문제는 조용히 계속 진행됩니다.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에 실린 한 연구가 있습니다. 1,700여 명의 남성을 4년 동안 추적한 연구였습니다. 그 결과 활력 저하를 겪은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심장 발작, 뇌졸중,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건 나이나 다른 위험 요소를 다 감안하고도 그랬습니다. 즉, 활력 저하 그 자체가 심장 건강을 비추는 독립적인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신호를 더욱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활력 저하는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심장병의 유일한 단서인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는데 심장 혈관은 이미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그럴 때 그 부위의 변화가 우리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손짓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부끄러움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확인하고 관리하면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활력이라는 것이 결국 혈관의 문제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남성의 그 반응이 일어나려면 사실 아주 정교한 3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피가 그 부위로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둘째, 뇌에서 보낸 신호가 척추와 골반을 타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가 도착한 뒤에 그 피를 잠시 붙잡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중에서 나이가 들며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혈액의 흐름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질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산화질소라는 물질입니다. 우리 혈관의 안쪽 벽에서 만들어지는 아주 작은 물질인데
이것이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벽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힘을 빼고 활짝 넓어져라. 그러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넓어지고 피가 그 부위로 왈칵 밀려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반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이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곳이 혈관 안쪽 벽, 즉 내피라는 얇은 막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내피는 아주 예민해서 몸이 조금만 나빠져도 제일 먼저 상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상하고, 혈당이 높으면 상하고, 담배 연기에도 상하고, 기름진 피에도 상합니다. 내피가 상하면 산화질소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혈관이 넓어지질 못합니다. 혈관이 안 넓어지면 피가 못 들어갑니다. 피가 안 들어가면 반응도 없습니다.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그 부위의 반응이 약해졌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의 혈관 안쪽 벽, 그 내피가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내피는 온몸의 혈관에 다 깔려 있습니다. 심장 혈관에도 뇌 혈관에도 똑같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위의 내피가 지쳤다는 것은 심장 혈관의 내피도 지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집안 여기저기 수도꼭지가 있는데 어느 날 화장실 꼭지에서 물이 약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은 그 꼭지만 만지작거립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집으로 들어오는 본관 수도관이 좁아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느다란 꼭지에서 먼저 물살이 약해졌을 뿐입니다. 꼭지만 붙잡고 씨름하면 정작 본관은 계속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주방 꼭지도 세탁실 꼭지도 물이 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더 차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저리십니까? 손발이 유난히 자주 차갑진 않으십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특별히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도 모두 같은 뿌리, 즉 혈관과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활력 저하의 원인이 언제나 혈관인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우울, 수면 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드시는 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는 활력에 영향을 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결국은 의사와 상의하시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다만 그 상의를 하러 가시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 그걸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혈관의 내피를 지치게 만드는 진짜 범인들이 누구인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 범인들을 알아야 어디를 확인하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범인들이 하나같이 심장병의 범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부위를 망치는 것과 심장을 망치는 것이 결국 같은 놈들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높은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 벽이 늘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찬 물살이 오래도록 지나가는 호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안쪽 벽이 상하고 딱딱해집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압력이 계속되면 그 예민한 내피가 조금씩 손상됩니다. 내피가 손상되면 앞서 말씀드린 산화질소를 못 만듭니다. 그러면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지질 못하고 가장 가느다란 그 부위부터 반응이 약해집니다. 무서운 것은 높은 혈압은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으니 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혈압계가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일주일에 몇 번씩이라도 재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동네 보건소나 약국, 병원에서 재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 숫자가 130을 넘고 아래쪽이 80을 넘는 상태가 계속된다면 꼭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이건 그 부위만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함께 지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 범인은 높은 혈당,
즉 당뇨입니다. 이것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는 혈관에게 가장 지독한 적입니다. 피 속에 당분이 넘치면 그 당분이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어 내 피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가느다란 혈관과 예민한 신경을 함께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오래된 남성분들 중에는 혈관도 좁아지고 신경도 둔해져서 활력 저하가 일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뇨가 있는 남성에게 활력 저하가 왔다면 그것은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는 심장병의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아도 심장 혈관이 이미 좁아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활력 저하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몸이 여러분께 병원에 가보라고 아주 크게 손짓하는 것입니다. 당뇨 역시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유난히 목이 마르거나 소변을 자주 보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체중이 빠진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조차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당을 재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복 혈당 검사나 지난 몇 달의 평균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피 한 번 뽑으면 확인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혈압과 혈당을 재보신 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년 안에 재보신 분도 계실 테고 몇 년째 재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후자라면 오늘이 바로 그걸 바꿀 날입니다. 그 부위의 신호를 계기로 그동안 미뤄왔던 내 몸의 기본 점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몸이 보낸 경고등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범위는 높은 콜레스테롤, 즉 기름진 피입니다. 피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그것이 혈관 벽 안쪽에 조금씩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동맥경화의 기름때입니다. 이 기름때가 쌓이면 혈관 길이 좁아지고 내 피도 상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때는 온몸의 혈관에 골고루 쌓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원리대로 가장 가느다란 그 부위에서 먼저 티가 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역시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혈관을 망치는 범인들은 하나같이 조용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혈압도 조용하고 혈당도 조용하고 콜레스테롤도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셋을 묶어서 침묵의 삼총사라고 부를 만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재보기 전까지는 절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위의 변화는 이 침묵의 삼총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는 몇 안 되는 목소리입니다. 네 번째 범위는 담배입니다. 담배는 혈관에게 그야말로 직접적인 독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물질들은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키고 내 피를 망가뜨리고 산화질소를 파괴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는 것만으로도 그 순간 혈관이 좁아집니다. 오래 피우신 분들은 혈관이 만성적으로 좁고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은 활력 저하의 아주 흔하고 강력한 원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담배를 끊는 것은 혈관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범위는 뱃살, 즉 복부 비만입니다. 특히 배가 볼록하게 나온 형태의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닙니다. 뱃속의 지방은 그 자체가 몸에 나쁜 물질을 내뿜는 하나의 공장처럼 작동합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혈당과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나쁜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뱃살은 앞에 네 범인을 뒤에서 조종하는 우두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배가 나오면 그 부위의 반응도 심장도 함께 위험해집니다. 여섯 번째 범위는 뜻밖에도 잠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혈관이 쉬지 못합니다. 특히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잠깐씩 돋는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는 동안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혈관과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이것도 활력 저하와 심장병에 함께 관여합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 유난히 졸리다면 한 번쯤 수면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범위는 마음입니다. 오래 이어지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우울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긴장하게 만드는 신경과 이완하게 만드는 신경입니다.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이완하게 만드는 신경이 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늘 걱정과 긴장 속에 사시면 긴장신경이 하루 종일 켜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은 수축된 채로 있고 반응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활력 저하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걱정이 걱정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7범인입니다.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 담배, 뱃살, 나쁜 잠, 그리고 마음의 긴장입니다. 이 7을 가만히 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심장과 뇌, 온몸의 혈관을 함께 망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 범인들을 다스리는 것은 활력을 되찾는 일인 동시에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해결의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확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되살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되살리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활력 저하를 느끼신 60대 이후 남성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정력제를 사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 3가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혈압, 둘째 혈당, 셋째 콜레스테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묵의 삼총사, 바로 그것입니다. 이 3가지는 병원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됩니다. 혈압은 팔에 띠를 감고 재면 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은 피 한 번 뽑으면 나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검사가 어쩌면 여러분의 심장과 뇌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활력 저하라는 신호를 계기로 이 3가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조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대목에서 머뭇거리십니다. 병원에 가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느냐는 것입니다. 창피해서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위 이야기부터 꺼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요즘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혈압하고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사는 그 검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더 물어볼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동차도 몇 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몸은 몇 년째 한 번도 제대로 안 들여다본 분들이 많습니다. 60이 넘으셨다면 자동차보다 내 몸을 먼저 점검하실 때입니다. 그 부위의 신호는 그동안 미뤄왔던 몸의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떤 약이나 특정 제품을 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활력을 돕는 약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약은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는 함께 쓰면 매우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절대 광고만 보고 혼자 구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약들은 대부분 증상을 잠깐 도와줄 뿐 근본 원인인 혈관을 고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약 이야기가 아니라 혈관 자체를 되살리는 이야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또 하나, 활력 저하가 언제나 혈관 때문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끔은 순전히 마음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걱정거리가 생겼거나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거나 우울한 시기를 지나고 계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드시는 약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3가지 검사 결과를 들고 의사와 함께 원인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제 2번째 갈래, 혈관을 되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검사를 받고 원인을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은 지친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혈관도 지친 내피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상당 부분 회복됩니다. 몸에 좋은 것이 곧 혈관에 좋은 것이고 혈관에 좋은 것이 곧 그 부위에도 좋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주 단순해집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은 걷는 것입니다. 너무 흔한 이야기라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걷기가 혈관에 하는 일을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근육이 피를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힘차게 뛰고 혈관에는 더 많은 피가 빠르게 흐릅니다. 바로 이 빠른 피의 흐름이 혈관 안쪽 벽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지쳐있던 내피가 다시 깨어나서 앞서 말씀드린 산화질소를 더 잘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산화질소가 잘 나오면 혈관이 부드럽게 넓어집니다. 이 효과는 온몸의 혈관에 나타납니다. 심장 혈관도 넓어지고 다리 혈관도 넓어지고 물론 그 부위의 혈관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걷는 남성분들은 활력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값비싼 기구나 약보다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게다가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으면 될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하루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동네 한 바퀴를 조금 숨이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시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되지만 노래를 부르긴 살짝 힘든 정도, 그 정도 속도가 좋습니다. 이걸 일주일에 최소 3번, 익숙해지시면 5번까지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오래 하는 것보다 짧게라도 자주 하는 것이 혈관에는 더 좋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해서 걷지 않으셔도 됩니다.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리거나 발끝을 올렸다 내리는 운동만으로도 다리에 피가 돕니다. 물에서 걷는 것도 무릎에 부담이 적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류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하려다 사흘 만에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 부족해도 몇 달을 이어가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허벅지에 있습니다. 이 큰 근육이 튼튼하면 혈당도 잘 조절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허벅지 운동이 됩니다. 처음에는 10번, 익숙해지면 20번씩 하루에 몇 차례 나눠서 해보십시오. 벽을 잡고 하셔도 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여러분의 혈관과 활력을 함께 지켜줍니다. 다만 여기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걷기 시작했다고 내일 아침 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관이 되살아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을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의 걷기는 그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혈관을 되살리는 2번째 방법은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떤 신비한 정력식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대부분 상술입니다. 진짜로 그 부위에 좋은 음식은 사실 심장에 좋은 음식과 똑같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내피를 지켜주는 음식들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화질소는 특정한 채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 상추, 근대 같은 잎채소와 비트 같은 뿌리채소에는 우리 몸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쓰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는 시금치나물, 열무,
각종 푸른 나물이 좋은 예입니다. 마늘도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음식에 마늘이 빠지지 않으니 다행입니다. 이런 채소들을 몇 끼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혈관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기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등어나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의 기름은 혈관에 이롭습니다. 반대로 튀김이나 기름진 고기, 가공된 육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려 혈관에 기름때를 쌓습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몇 번은 고기 대신 생선을 올리시고 튀긴 음식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줌 정도의 호두나 아몬드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단 음식은 혈당을 올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침묵의 삼총사 중 둘을 직접 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밥상은 국과 찌개, 김치와 젓갈로 인해 소금이 많은 편입니다. 국물을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 김치를 조금 덜 드시는 것, 이런 작은 변화가 혈관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달달한 음료수나 믹스커피도 하루 한 잔이라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앞서 담배가 혈관에 직접적인 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담배를 끊으면 혈관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끊은 지 며칠만 지나도 혈액 속 산소가 좋아지고 몇 주가 지나면 혈액순환이 나아집니다. 나이가 많으니 이제 끊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몇 살이든 언제 끊든 혈관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혼자 끊기 어려우시면 보건소의 금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뱃살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세 가지, 즉 걷기와 식사와 금연을 이어가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뱃살이 줄면 그 지방 공장에서 나오던 나쁜 물질이 줄고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함께 좋아지고 떨어졌던 남성 호르몬도 조금씩 회복됩니다. 체중을 아주 많이 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몸무게에서 그저 몇 킬로그램만 줄여도 혈관과 활력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은 잘 자는 것입니다. 밤에 깊이 자야 혈관이 쉬고 회복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시고 자기 전에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불빛을 줄이시고 저녁 늦게 과식하지 않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 숨이 솟는 느낌이 있으시면 이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니 꼭 병원에서 수면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자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활력, 그리고 낮의 기운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여기서 아주 유용한 자가 점검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원인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아침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남성은 건강할 때 자는 동안과 아침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건 마음과 상관없이 순전히 몸의 혈관과 신경이 밤새 잘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일종의 몸의 건강 지표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반응은 여전히 어느 정도 있는데 다른 상황에서만 어렵다면 원인이 마음이나 스트레스 쪽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반대로 아침 반응까지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되셨다면 혈관이나 신경 쪽, 즉 몸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짐작일 뿐이고 정확한 것은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면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활력 저하를 무조건 남성 호르몬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활력 저하의 원인이 호르몬 하나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훨씬 더 흔한 원인은 오늘 내내 말씀드린 혈관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주사나 보충제부터 찾기보다는
먼저 혈관 상태와 침묵의 삼총사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게다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뱃살을 줄이고 걷기를 꾸준히 하면 줄었던 남성 호르몬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회복됩니다. 굳이 주사를 맞지 않아도 생활을 바꾸는 것만으로 몸이 스스로 호르몬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가지를 제대로 챙기면 여러 가지가 함께 좋아집니다. 혈관을 챙기면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지면 활력이 좋아지고, 활력이 좋아지면 마음까지 밝아집니다.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활력 저하는 60대 이후 남성에게 아주 흔한 일입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60대 남성의 상당수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70대, 80대로 갈수록 그 비율은 더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 이건 여러분만 겪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이 든 남성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입니다. 다만 그 변화를 방치하느냐, 아니면 신호로 읽고 몸을 챙기느냐, 그 차이가 앞으로의 건강을 가릅니다. 우리 세대는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집안 건사하느라 정작 내 몸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파도 참았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써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몸이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좀 돌봐달라고 말입니다. 그 신호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고맙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 크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려면 지금 이 몸을 챙겨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빠지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이 오해들이 사실은 많은 남성분들을 조용한 포기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노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관은 몇 살이든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걷고 먹는 것을 바꾸고 담배를 끊으면 혈관은 반응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있어도 벽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는 순간 정말로 어쩔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그 부위만의 문제다. 오늘 내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대부분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몸 혈관의 문제이고 특히 심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부위만 붙잡고 씨름하면 정작 더 중요한 심장을 놓칩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식품이 해결해준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에는 활력에 좋다는 값비싼 제품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약하고 근본 원인인 혈관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운동화 한 켤레를 사서 매일 걷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진짜 약은 우리 발밑에 그리고 밥상 위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창피하니까 그냥 숨기자. 이것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숨기는 동안 침묵의 삼총사는 계속 혈관을 망칩니다. 숨긴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기에 심장병을 발견할 소중한 기회를 놓칩니다. 창피함 때문에 건강을,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어떤 분들은 이제 다 산 나이인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이건 그 부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호를 잘 읽으면 심장 발작과 뇌졸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사느냐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부부의 가까움이라는 것이
꼭 예전 같은 형태가 아니어도 됩니다. 손을 잡는 것, 나란히 걷는 것,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이런 것들도 모두 소중한 가까움입니다. 활력 저하 때문에 위축되어 배우자와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계기로 배우자와 함께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걷고, 같이 싱겁게 드시고,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두 분의 혈관도, 두 분의 마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혼자보다 둘이 하면 훨씬 오래 갑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몸에는 긴장신경과 이완신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응이 잘 일어나려면 이완신경이 켜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걱정거리는 늘고, 잠은 얕아지고, 몸은 긴장 상태에 머물기 쉽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천천히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더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6이나 8을 세며 내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의 이완신경이 켜집니다. 그러면 심장박동이 차분해지고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면 잠도 더 잘 오십니다. 돈도 도구도 필요 없는 몸에 내장된 이완장치입니다. 따뜻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몸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특히 아랫배와 발이 차가운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녁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반신욕을 하시면 혈관이 편안하게 넓어집니다. 배와 허리를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혈관을 잠시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이지 그 자체가 병을 고치는 치료는 아닙니다. 근본은 어디까지나 침묵의 삼총사를 관리하고 혈관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돕는 보조라고 생각하십시오. 술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끔 한두 잔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많이 마시는 술은 혈압을 올리고 남성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그 순간에도 반응을 방해합니다. 반응이 안 될까 걱정되어 술의 힘을 빌리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술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술은 줄이시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현실에서 이어갈지 아주 단순한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첫째 주에는 그저 매일 10분씩 걷는 것 하나만 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걷기에 더해서 국물을 남기고 튀김을 줄이는 것 하나를 더하십시오. 셋째 주에는 자기 전 천천히 숨쉬기를 더하십시오. 이렇게 매주 하나씩만 늘려가시면 한 달 뒤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과 함께 늦지 않게 병원에 가서 3가지 검사를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입니다. 생활을 바꾸는 것과 검사를 받는 것, 이 둘은 함께 가야 합니다. 검사로 원인을 알고 생활로 혈관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솔직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모든 분이 20대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약속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보다 분명히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장과 혈관이 함께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드리는 진짜 선물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언제 서둘러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대부분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에는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급한 신호도 있습니다. 만약 활력 저하와 함께 가슴이 조이거나 뻐근하게 아프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심하게 차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답답하다면 이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심장혈관이 이미 상당히 좁아졌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활력 저하가 심장병보다 몇 년 먼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런 가슴 증상까지 함께 있다면 그 몇 년이라는 여유가 이미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으니 한시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런 응급신호 앞에서는 창피함이나 망설임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안심하셔도 되는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걱정거리가 있던 어느 날 하루 이틀 반응이 시원치 않았다면 그건 대부분 마음 탓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변화가 몇 주, 몇 달 이상 꾸준히 이어질 때입니다. 그럴 때가 바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몸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검사를 받아보실 때입니다. 하루 이틀의 일에 너무 예민해져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키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슴 통증이나 극심한 숨참, 뇌졸중 의심 증상이 함께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런 급한 증상 없이 활력 저하만 서서히 이어진다면 서두르지는 않되 미루지도 마시고 가까운 시일 안에 3가지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 2가지 기준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챙기신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0 중반의 어느 남성이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력에 좋다는 것들을 몰래 사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용기를 내어 병원에서 3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본인도 모르던 높은 혈압과 약간의 당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분에게 그 활력 저하는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끄러운 고장이 아니라 숨어있던 혈압과 당뇨를 찾아내라고 몸이 보낸 고마운 알림이었습니다. 만약 계속 숨기기만 했다면 몇 년 뒤 심장에 큰일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호를 제대로 읽은 덕분에 이분은 약을 조절하고 걷기 시작했고 혈관과 함께 활력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바라는 길입니다. 이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는 모든 분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반응이 일어나려면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피, 정확한 신경신호, 그리고 그 피를 붙잡아두는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첫 번째, 피의 흐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2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하시면 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여러 방향에서 도움이 되는지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2번째 조건인 신경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에서 시작된 신호는 척추를 타고 내려와 골반을 거쳐 그 부위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들도 혈관과 마찬가지로 당뇨가 오래되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골반 주변 근육이 오래 굳어 있어도 신경과 혈관이 눌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시는 분들은 골반 주변의 순환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골반의 혈액순환과 신경 건강을 함께 지킵니다. 골반 아래쪽 근육을 단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근육을 몇 초간 힘주어 조였다가 푸는 것을 반복하면 골반 바닥의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이 근육은 그 부위로 온 피를 붙잡아 두는 3번째 조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앉아서든 누워서든 언제든 할 수 있는 운동이니 하루에 몇 차례 틈틈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3번째 조건인 피를 붙잡아 두는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유지되려면 들어온 피가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낡고 탄력을 잃으면 피가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작은 되는데 유지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 역시 혈관의 탄력 문제이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 혈관 건강 관리로 돌아갑니다. 혈관이 젊고 탄력 있으면 이 세 번째 조건도 함께 좋아집니다. 결국 모든 길은 혈관 건강으로 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드린 걷기와 식사와 금연과 마음 다스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이것들은 첫 번째 조건인 피의 흐름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도 살리고 혈관의 탄력도 되찾아 줍니다. 세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챙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한 가지 비법을 찾기보다 이 기본적인 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하루 중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혹은 소파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계시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1시간에 한 번씩만 일어나 보십시오. 화장실을 다녀오든 물을 마시러 가든 그저 방 안을 한 바퀴 돌든 상관없습니다. 그 잠깐의 움직임이 골반에 피를 돌리고 온몸의 혈관을 깨웁니다. 이렇게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60대 이후 남성이라면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이 커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이걸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게 됩니다.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신다면 한 번쯤 전립선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립선 이야기를 왜 오늘 함께 드릴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립선 문제와 활력 저하는 자주 함께 나타납니다. 둘 다 나이 든 남성의 골반과 관련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립선 비대증에 쓰는 약 중에는 활력에 영향을 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립선 약을 드시고 나서 변화가 생겼다면 그 약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자주 깨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관이 쉬지 못하고 그것이 다시 활력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립선과 수면과 혈관과 활력이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러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이라면 그건 역시 몸을 점검하라는 또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도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것과 전립선에 생기는 다른 심각한 병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소변 증상이 있으시면 스스로 짐작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피 검사와 간단한 진찰로 전립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검사에 더해 전립선도 한번 점검해 두시면 마음이 놓이실 겁니다. 정리하면 오늘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이 3가지는 혈관 건강을 위해 꼭 확인하시고 소변 증상이 있으시다면 전립선도 함께 살펴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60대 이후 남성이 챙겨야 할 몸의 기본 점검표입니다. 활력 저하라는 신호를 계기로 이 점검을 한 번에 다 받으시면 여러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시는 셈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껴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하루에 적당히 물을 나눠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심장이나 콩팥에 병이 있어 물량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내 몸 상태에 맞게 의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병원에서 확인할 3가지 숫자가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시면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먼저 혈압입니다. 혈압은 위쪽 숫자와 아래쪽 숫자 두 개로 나옵니다. 위쪽은 심장이 피를 짜낼 때의 압력이고 아래쪽은 심장이 쉴 때의 압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쪽이 120, 아래쪽이 80 아래면 좋다고 봅니다. 위쪽이 130을 넘거나 아래쪽이 80을 넘는 상태가 자주 나타나면 관리가 필요한 단계로 봅니다. 다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니 정확한 목표는 의사와 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재고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여러 번 재서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집에 혈압계를 두고 아침 저녁으로 재서 적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혈당입니다. 혈당은 보통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아침 공복에 재는 혈당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두세 달의 평균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라는 검사입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특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의 상태가 아니라 최근 몇 달 동안 내 혈당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조심한다고 속일 수 없는 정직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높게 나오면 당뇨나 당뇨 직전 단계일 수 있으니 의사와 상의의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검사에서는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그중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것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것을 함께 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기름때를 쌓는 것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 기름때를 청소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낮을수록 좋은 것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여기에 중성지방이라는 것도 함께 보는데 이것은 단 음식과 술, 그리고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 숫자를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은 의사와 함께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고 어떤 분은 약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나약함이나 실패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약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나아가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필요할 때 제대로 쓰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검사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60대 이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기본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미 관리 중인 분이라면 의사가 정해준 주기대로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처럼 내 몸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오늘의 그 부위 신호가 여러분께 이 좋은 습관을 선물해 준 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먹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밥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건강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상에서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혈관에 좋은 밥상의 첫 번째 원칙은 색을 다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붉은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채소와 과일에는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토마토, 당근, 호박, 시금치, 가지, 블루베리 같은 것들입니다. 밥상이 온통 흰색과 갈색뿐이라면 색깔 있는 채소를 한두 가지 더 올려보십시오. 나물 한 접시, 쌈채소 한 줌이 혈관에는 훌륭한 약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콩과 두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콩에는 혈관에 이로운 단백질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된장국, 두부, 콩나물, 청국장 같은 우리 음식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기를 줄이는 대신 이런 콩 음식으로 단백질을 채우시면 혈관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기운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된장국이나 청국장은 짜지 않게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흰 쌀밥을 조금 거친 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미나 잡곡을 조금 섞으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내리는 것이 혈관에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전부 현미로 바꾸면 드시기 힘드니 흰쌀에 잡곡을 조금씩 섞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빵이나 국수, 떡처럼 흰 밀가루로 만든 것도 자주 드시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니 양을 조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원칙은 가공된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시지, 햄, 어묵, 라면 같은 것들에는 소금과 나쁜 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편하긴 하지만 혈관에는 부담이 됩니다.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줄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생선과 채소, 콩으로 상을 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고 배가 부르기 직전에 수저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늘 하시던 소식이라는 말, 그것이 사실은 혈관과 장수의 비결입니다. 과식은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모두 올리고 배에 살을 쌓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 드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혈관은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런저런 음식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한 가지 음식이 마법처럼 활력을 되살려준다고 믿지는 마십시오. 세상에 그런 음식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입니다. 채소를 늘리고 짠 것과 단 것과 기름진 것을 줄이고 조금 덜 먹는 것. 이 큰 방향만 지키시면 세세한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밥상을 목표로 하십시오. 혈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다리의 순환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여쭤봤지만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저려서 잠시 멈춰 쉬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쉬면 괜찮아졌다가 다시 걸으면 또 아파지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이것도 결코 그냥 넘길 증상이 아닙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왜 오늘 함께 말씀드릴까요? 다리 혈관이 좁아진 분은 심장 혈관과 그 부위 혈관도 함께 좁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온몸의 혈관은 같은 뿌리에서 같은 원리로 늙어갑니다. 그러니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신 분이라면 이건 역시 병원에서 혈관 상태를 확인해 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부위의 변화, 종아리의 통증, 가슴의 답답함, 이 모두가 사실은 한 몸의 혈관이 보내는 같은 목소리입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손발이 찬 분도 계시지만 예전보다 부쩍 더 차가워졌다면 혈액순환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발이 차고 발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당뇨나 혈관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계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추운 날씨는 혈관에게 큰 시련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이른 아침에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추운 날 새벽에 갑자기 찬 바깥으로 나가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화장실이나 현관처럼 추운 곳에 갈 때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그러니 겨울에는 몸을, 특히 목과 손발과 아랫배를 따뜻하게 지키시고 실내와 바깥의 온도차가 클 때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아침에 운동을 하시더라도 해가 조금 뜨고 기온이 오른 뒤에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조심이 추운 계절에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을 지켜줍니다. 활력을 지키는 일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이렇게 늘 같이 갑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하는 법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만큼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안 하던 격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처럼 부드러운 운동부터 천천히 강도를 올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볍게 몸을 풀어주십시오. 팔다리를 천천히 돌리고 발목과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기가 끝난 뒤에도 갑자기 멈추지 말고 속도를 서서히 줄이며 마무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심장과 혈관이 놀라지 않습니다. 특히 추운 날 아침에는 혈관이 수축해 있으니 실내에서 몸을 충분히 데운 뒤에 나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조이거나
숨이 지나치게 차거나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심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참고 계속하지 마시고 증상이 심하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심장 상태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언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식사 직후에 바로 격하게 움직이는 것은 피하시고 밥을 드시고 한두 시간쯤 지난 뒤가 편합니다. 아침 산책을 좋아하는 분도 저녁에 걷는 것을 좋아하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생활에 맞는 시간을 정해 매일 비슷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습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비결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함께할 사람을 만드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걸으셔도 좋고 이웃이나 친구와 약속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면 빠지기 어렵습니다. 또 걸은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보십시오. 표시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을 보면 뿌듯해서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작은 장치들을 만들어 두면 의지가 약해지는 날에도 몸이 저절로 움직입니다.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 못 걸었다고 오늘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쉬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인생의 다른 일들처럼 건강도 완벽하게 하려다 지쳐 그만두는 것보다 부족해도 오래 이어가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견뎌오셨습니다. 몸을 챙기는 일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가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먼저 의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언제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그 부위 이야기를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싶다는 것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팔에 띠를 감아 혈압을 재고 피를 조금 뽑아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확인합니다. 아프지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사는 심장이 잘 뛰는지 보는 간단한 검사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가슴에 몇 개의 선을 붙이고 잠시 누워 있으면 되는 전혀 아프지 않은 검사입니다. 또 소변 증상이 있으시면 전립선을 확인하는 검사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조기에 찾아 지켜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검사에서 무언가 발견될까봐 두려우신가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견되는 것이 다행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 알고 관리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높은 혈압이나 당뇨가 발견되면 그건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몰랐다면 계속 혈관을 망쳤을 텐데 알게 되었으니 이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나눈 이야기는 비밀이 지켜집니다. 의사에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드시는 약이 있으면 빠짐없이 말씀하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부끄러워 말고 물어보십시오. 이 나이까지 살아오시면서 훨씬 어려운 일들도 다 헤쳐오셨습니다. 병원 문을 여는 그 한 걸음이 사실은 그 어떤 약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첫걸음입니다. 한 가지 흔한 원인을 놓치지 않도록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드시고 계신 약입니다. 뜻밖에도 활력 저하의 원인이 지금 드시는 약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몇 가지 종류의 약이 그렇습니다. 먼저 혈압약 중에 일부 종류는 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혈압약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만 만약 어떤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한 뒤로 변화가 생겼다면 그 사실을 의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혈압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의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마음대로 끊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울이나 불안에 쓰는 약,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립선에 쓰는 약 중에도 활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들이 필요해서 드시는 것이니 함부로 끊어선 안 되고 대신 의사와 상의해 조절하거나 대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실 때 지금 드시고 계신 모든 약과 건강보조식품의 목록을 적어 가시거나 아예 약봉지째 들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 중에 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여러 병원에서 여러 약을 받아 드시는 분이 많은데 이럴 때 약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의사가 전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활력 저하의 원인은 혈관일 수도, 신경일 수도, 마음일 수도, 그리고 지금 드시는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모입니다. 혼자 짐작하고 혼자 애쓰기보다 검사 결과와 약 목록을 들고 의사와 함께 원인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조금 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몸의 이야기였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활력 저하를 겪는 많은 남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몸의 변화 그 자체보다도 그로 인한 마음의 위축입니다. 남자로서 끝난 것 같다는 느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외로운 말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활력이라는 것은 남자의 가치를 재는 잣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자식들을 키워낸 그 삶 전체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체의 변화로도 깎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배우자와 나누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챙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많은 배우자분들은 사실 그 변화를 이미 눈치채고 계시고 남편이 위축되는 것을 더 안타까워 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이렇게 말을 꺼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이 좀 걷고 건강을 챙겨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화가 두 분을 오히려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챙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내 두 발로 걷고 내 힘으로 살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오래 지켜보고 배우자와 함께 늙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소박하지만 소중한 바람을 지키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혈관을 챙기는 일입니다. 건강해야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버텨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느끼신 그 신호를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있으라는 몸의 당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당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몇 가지 걱정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걱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심장약이나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오히려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력을 돕는 약을 따로 구해 드실 때는 반드시 의사에게 지금 먹는 약을 모두 말씀하셔야 합니다. 특히 가슴 통증에 쓰는 어떤 약과 활력에 쓰는 약은 함께 쓰면 혈압이 위험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드시는 약이 있으면 그 목록을 들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둘째, 이 나이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이른에도 여든에도 반응합니다. 담배를 끊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 며칠 안에 혈액순환이 달라집니다. 물론 젊을 때만큼 빠르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작한 것과 시작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몇 달 뒤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셋째, 자식들에게 이런 걸 말해야 하나 하는 걱정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몸의 변화입니다. 다만 병원에 갈 때 혼자 가기 어려우시면 자식에게 그냥 혈압하고 혈당 검사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셔도 됩니다. 그 부위 이야기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건강을 챙기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넷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비싼 제품들은 정말 효과가 없느냐는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과학적 근거가 약합니다. 그런 제품에 큰 돈을 쓰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드린 기본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걷고 밥상을 바꾸고 검사를 받는 것, 이것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제품보다 확실합니다. 그러고도 부족하다면 그때 의사와 상의해 제대로 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먼저입니다. 다섯째, 이야기는 다 알겠는데 막상 실천이 안 될까봐 걱정이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정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것을 전부 하려고 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내일부터 10분 걷기든 이번 주에 병원에서 검사 받기든 국물 남기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를 정해서 그것만 먼저 시작하십시오. 하나가 되면 그 다음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말로만 들으면 막막하실 수 있으니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그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이구나 하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찬물에 바로 세수하기보다 방 안에서 팔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몸을 먼저 데우십시오. 아침 혈관은 아직 굳어 있으니 서서히 깨우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는 흰쌀밥 대신 잡곡을 조금 섞은 밥, 짜지 않은 된장국, 그리고 나물 한두 가지를 곁들이십시오. 국물은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니다. 오전이나 점심을 드시고 한두 시간 뒤 동네를 10분에서 15분쯤 조금 숨이 찰 속도로 걸으십시오. 걷는 동안에는 천천히 숨을 쉬며 바깥 공기를 느끼십시오. 집에 돌아오시면 벽을 잡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10번쯤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앉아 계신다면 텔레비전을 보시다가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 방을 한 바퀴 도십시오. 저녁 식사는 과하지 않게 배부르기 직전에 수저를 놓으십시오. 일주일에 몇 번은 고기 대신 등푸른 생선을 올리시고 튀김과 가공식품은 줄이십니다. 식사 뒤 달달한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물이나 연한 차를 드시면 더 좋습니다. 술은 되도록 줄이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거나 반신욕으로 몸을 편안하게 데우고 자리에 누워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고 6이나 8을 세며 천천히 내쉬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이완 신경이 켜져서 잠도 잘 오고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밝은 화면을 줄이시는 것이 깊은 잠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에는 실제 나이와 별개로 혈관 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65이라도 어떤 분의 혈관은 40처럼 젊고 어떤 분의 혈관은 80처럼 늙어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하루하루입니다. 유전이나 나이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지만 이 하루의 선택은 온전히 우리 몫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염증입니다. 우리 몸속에 조용히 타는 불씨 같은 염증이 있으면 혈관벽이 계속 상합니다. 뱃살, 담배, 나쁜 식사, 부족한 잠은 모두 이 불씨를 키웁니다.
반대로 채소와 생선, 걷기, 좋은 잠은 이 불씨를 잠재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내피를 되살리고 피가 잘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활력을 되찾는 길이자 심장과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딱 하나라도 바꾸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의 혈관 나이는 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걷고 조금 덜 짜게 드시고 담배 한 개비를 줄이는 것. 그 작은 하나하나가 쌓여 몇 달 뒤 분명히 다른 몸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실천했을 때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직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좋아진다는 말보다 언제쯤 무엇을 느끼실지 아시면 꾸준히 하실 힘이 생깁니다. 먼저 처음 며칠에서 몇 주 사이입니다. 담배를 끊으셨다면 이 시기부터 혈액 속 산소가 좋아지고 손발이 조금 덜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매일 걷기 시작하셨다면 처음엔 힘들던 거리가 조금씩 수월해집니다. 짜게 덜 드시면 몸이 덜 붓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아니지만 몸이 반응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은 한 달에서 2달 사이입니다. 이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낮의 기운이 달라졌다고 느끼십니다. 계단을 오를 때 덜 숨차고 잠도 조금 더 깊어지고 마음도 한결 밝아집니다. 뱃살도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무렵부터 활력에도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혈관이 천천히 되살아나면서 가장 예민한 그 부위에도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 달쯤 꾸준히 이어가시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실 때입니다.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숫자가 좋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숫자의 변화야말로 여러분의 혈관이 실제로 젊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숫자를 보시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아시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 석 달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분이 똑같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생활만 바꿔도 충분하고 어떤 분은 약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오늘 하나라도 시작하는 것이 언제나 낫다는 사실입니다. 석 달 뒤에 여러분은 오늘의 작은 결심에 반드시 고마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몸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응답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 젊은 오늘부터 딱 하나씩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래 들어주셨으니 핵심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60대 이후 남성의 활력 저하는 대부분 그 부위만의 고장이 아니라 온몸 혈관과 혈액순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부위의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늘기 때문에 큰 혈관보다 문제를 먼저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건 부끄러운 고장이 아니라 몸이 일찍 켜준 노란 경고등입니다. 이 신호는 심장병보다 평균 2년에서 3년 먼저 나타날 수 있어서 잘 읽으면 오히려 큰 병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을 확인할지였습니다. 정력제를 찾기 전에 병원에서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침묵의 삼총사는 아무 증상 없이 혈관을 망치는 진짜 범인들입니다. 소변 증상이 있으시면 전립선도 함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60대 이후 남성이 챙겨야 할 몸의 기본 점검표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무엇을 바꿀지였습니다. 지친 혈관은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고 채소를 늘리고 짠 것과 단 것과 기름진 것을 줄이고 담배를 끊고
뱃살을 줄이고 잘 자고 천천히 숨쉬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평범한 것들이 그 어떤 비싼 방법보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혈관을 되살려서 그 부위와 심장을 함께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서둘러야 하는지도 기억하십시오.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심하게 차거나 갑자기 한쪽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면 그때는 창피함을 생각할 겨를 없이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 급한 증상 없이 활력 저하만 서서히 이어진다면 서두르지는 않되 미루지도 말고 가까운 시일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 핵심과 한 가지 응급 기준,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거창한 기구도, 비싼 약도, 부끄러운 비밀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신호로 읽는 용기와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작은 실천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였는데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내 몸을 아끼고 돌보려는 마음을 가진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60대 이후의 활력 저하는 부끄러운 끝이 아니라 혈관과 심장을 돌보라는 몸에 이른 신호입니다. 그 부위의 가느다란 혈관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켜준 경고등입니다. 그러니 그 신호 앞에서 숨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시고 오늘부터 걷고 밥상을 바꾸며 혈관을 되살려 가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든 혈관은 우리의 노력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참고 견디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참기보다 돌볼 때입니다. 내 두 발로 오래 걷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오래 머물기 위해 오늘 그 신호를 고맙게 받아들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꾸준히 쌓이면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부디 오늘 하나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혼자 안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남자라서 말 못하고 혼자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혈관의 신호라고 병원에서 3가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한 사람의 건강을, 나아가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무리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그리고 천천히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몸을 아끼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